네, 최근 안보 이슈를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화학 무기를 수천 톤 보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엔 유전자 조작 무기 제조 능력도 갖췄다는 미 국무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과연 어떤 기술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입니다. 네, 심상치 않은 보고서예요. 지난달 미 국무부에서 나온 건데 북한이 생물학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바이러스, 또 독소 생산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기술력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보고됩니까? 미 국무부에서는 이제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라는 걸 매년 4월 달에 발간을 해요. 네. 발표를 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뉘앙스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 국무부에서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 즉 Unlimited Capability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박테리아 등을 생산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을 수 있다, probably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올해 4월 15일 날 동일한 것이 발간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북한은 생물학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생산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프로바블리가 빠졌네요. 네네. 네. 그리고 북한의 군사과학원 등은 유전자 가위 관련 능력도 갖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북한의 능력을 이제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제 유기체의 어떤 특성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 해독제라든가 어떤 의술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요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이 세균이나 박테리아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DNA, 유전체 정보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DNA 안에 훨씬 독소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유전 정보를 갖다가 삽입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조작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DNA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요 DNA를 짜는 효소가 있어갖고 여기 어떤 특정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어서 이 덩어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갈아야 돼갖고 이게 아무래도 좀 정교하지 못한 수단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더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DNA 부분만 탁 잘라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싹 삽입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는데 최신 많이 쓰이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겁니다. 원래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디서 발견되는지가 또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술 담글 때 쓰는 효모 있지 않습니까? 이 효모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효모도 사실 우리가 술 담그다가 갑자기 뭐 외부에서 이상한 잡균들이 들어와서 막 술 망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 효모에 외부 바이러스들이 침입을 해서 효모도 죽고 그러는데 잘 살아남는 효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왜 살아남나 봤더니 이 효모 안에 바로 이 유전자 가위가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외부에서 위협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정보를 얘가 딱 보고서 요거에 맞는 놈이 들어왔군 하면서 얘를 갖다가 DNA를 잘라갖고 죽여버리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걸 발견하고서 야 이게 굉장히 정교한 이 편집 메스나 똑같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유전자 편집하는데 이용하면 좋겠다고 과학자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서 현재 유전자 가위 기술, 크리스퍼-캐스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물 무기 개발로 직결이 된 건데 북한이 이걸 언제부터 이제 개발한 걸로 추정됩니까? 1960년대부터 개발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할 때 이중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왜냐면은 치명적인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때 개발 과정이 공개되거나 그게 노출이 되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무기도 최초에는 비료 이렇게
우리는 비료를 개발한다. 아까 효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실제로 2017년도 12월 달에 이제 시스템 생물학 전문가의 하버드대 연구원인 그 헤이티 정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은 1960년대부터 본격 시작됐다. 김정은은 비료를 자체 생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급자족하는 식의 주체 세상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뉴욕타임즈도 이제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의 덜 알려진 군사적 위협, 생물학 무기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때 이 기사를 작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갖고 이미지 분석을 좀 하고요. 북한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주요 키워드를 다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한테 좀 친숙한 전략정보 회사인 앰플리파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3년 전부터 이제 북한의 인터넷을 검색을 계속했어요. 나오니까 새로운 키워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항생제 내성, 미생물 암흑물질, 네. CAS 프로테인과 같은 이런 단백질 같은 관련된 용어들이 막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뭐 랜드 연구소, 하버드 케네디 스쿨 뭐 이런 등등에 있는 싱크탱크에서도 동일한 어떤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생물학 무기가 개발되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것 같고 군에서도 사실은 저희도 군 생활했지만은 예전부터 이제 그 생화학 무기 관련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럼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추정되나요? 북한이 이게 아까 60년대부터 개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68년 그 정도에 소련에서 여러 가지 세균들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때 소련에서 탄저균, 페스트균, 콜레라균 이런 걸 갖다가 들여와갖고 이걸 어떻게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배양해보자 뭐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들어서면은 생물무기 연구소들을 북한 곳곳에 만들고 대표적인 게 평안남도 성천에 있는 이 세균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는 약 대략 17개 정도의 생물무기 연구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생물무기가 한 지금 13종 정도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균, 페스트, 브루셀라, 야토균, 발진, 티푸스, 천연두, 유행성 출혈열, 황열병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전염병 얘기 나올 때마다 들으셨을 법한 그런 것들 다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도 5개가 핵심적인 무기 소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균, 콜레라, 천연두, 페스트, 보툴리눔 독소의 5개를 중점 무기화해서 한 수천 톤 규모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흔히 추산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 개발이 사실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잖아요. 제재하면 될 것 같은데 제재하기가 어려운가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은 개발할 때 나 생물학 무기, 뭐 화학 무기 개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목적으로 해서 선의의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마지막 단계에서 바로 바꿔버리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명적인 이런 어떤 WMD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가 좀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약자의 어떤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시게 되면 뭐 그 백린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SNS에서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전쟁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합리적인 어떤 불법적인 부분 요소도 분명히 띄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좀 가리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항상 말하면 가성비 차원에서 되게 좋은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위주의 국가 플러스에서 저개발 국가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로 인해서 이런 것들도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까 최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나라에 뭐가 들어와서 개발을 시작했다 하는 것처럼 북한이 개발했으면 이게 또 어떤 테러 조직이라든 권위주의 국가라든가 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스텔스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다 되고 나서야 저희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상당히 오랜 기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였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19처럼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연구 과정 같은 데서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변형된 있습니다. 유전자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겪었던 것 같은 재해가 재현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알려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 그 대응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백신을 비축해 놓고 여러 가지 대응 수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무기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치명적이고 이 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변종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써서 점점 더 위험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치명성을 높이다 보면은 항상 저희가 생물 이런 실험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관리입니다. 네. 거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후드 같은 거에서 환기 아주 잘 시키고 다양한 필터를 갖다가 설치해서 혹시나 이게 누출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문제는 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북한처럼 이 인명을 경시하는 국가에서 돈도 없고 뭔가 급박한 일정에 쫓기다 보면은 그건 안전 무시하고 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뭐 코로나19도 사실 중국의 우한에서 뭐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유출했다는 설이 계속 그것도 권위주의 국가니까 확실하게 뾰족하게 알아낼 수가 아직까지도 이걸 없잖아요. 딱 확증이 안 나오듯이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중국보다도 훨씬 북한은 그 위험성이 큰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산해서 보관되고 있는 그런 무기들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생물 무기 같은 경우는 보관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네. 한저균처럼 그냥 포자 형태로 돼 있어갖고 아무데나 늘어놔도 뭐 몇십 년 동안 살아있는 이런 생물 무기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런 독소,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만 이게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생화학 무기라는 그 단어가 입에 익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생물 무기라는 말도 쓰고 뭐 어떻게 뭐가 다른 거예요? 생화학 무기는 네. 생물 무기 플러스 화학 무기를 얘기하는 다 겁니다. 합쳐서 네, 예.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생물 무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생물 독소 무기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같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균류 같은 이런 미생물 그 자체를 갖다가 이용하기도 하고요. 당장 생각해봐도 지금도 원주민들 왜 사냥할 때 극화살이나 그렇죠. 독창 이런 거 그런 이용하지 게 다. 않습니까? 그게 다 뱀독이나 이런 거 바로 생물 독소를 이용한 그게 바로 생물 무기입니다. 이 화학 무기는 생물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인 우리가 화학 공정을 통해서 생산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이용한다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느 게 둘 다? 둘 다. 이게 어원도 의미심장한 게 이 독소가 이 영어로 톡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원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어의 톡손인데요. 톡손이 뭐냐면 네. 활입니다. 활. 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활에다가 이 화살 끝에 독을 묻혀서 쓰는 건 아주 일반적이었다는 얘기죠. 언어에도 그 자체가 남아있을 정도고요. 뭐 저희가 징기스칸 이 유럽 정벌할 때 투석기에다가 이 전염병 걸린 시신을 갖다가 성 안으로 던져 넣어서 그 안에 전염병 돌게 했다는 이야기들 아니면 물에다가 이것저것 그런 걸 시신을 던져 넣어갖고 물을 오염시켰다는 얘기들 예. 많이 있는 것이 생화학자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요. 이게 그래도 더더욱 끔찍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18세기 후반에 과학이,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부터죠. 특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대된 게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화학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독일과 프랑스가 먼저 너나 할 거 없이 이 화학무기를 투입합니다. 처음에 프랑스가 최루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너네가 썼다 이거지 하면서 염소가스를 150톤을 쫙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1915년에 제2차 이프르 전투 때부터 이 화학무기가 대량 사용되기 시작해갖고 이때부터 더더욱 치명적인 이 독가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15년 그해 말에는 포스겐, 그리고 1917년에는 겨자가스 얘기 좀 들어보셨을 이런 화학무기들이 등장해갖고요. 1차 세계대전 중에만 이 화학무기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
부상자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무기의 좀 비인간적인 측면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등장하면서 1925년에 유명한 제네바 협약이 등장하죠. 독가스, 생물무기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협약에 맺어졌지만 연구, 개발, 축적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2차 대전과 1차 대전 사이에도 사실은 더 치명적인 화학무기들이 개발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사이에 나온 유명한 것이 신경작용제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신경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인간의 근육을 막 경직시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무기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것도 원래는 다른 목적에서 개발된 거예요. 농약을 갖다가 개발하는 와중에서 발명이 됐습니다. 살충제 개발하다가 보니까 이게 벌레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에도 듣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930년대 이것도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유명한 3대장이라고 하는 타분, 살인, 소만이 차차차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걸 먼저 썼다가는 끔찍한 보복전이 될까 봐 대량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뭐 이게 끔찍하니까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안 쓴 게 아니라 보복당할까 봐 안 그렇죠. 썼다. 네. 그건 뭐예요? 저희가 벌써 이제 따져보면 이제 한 8년, 7년 된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제죠. 김정남이 암살당하던 당시에 그때 무슨 독약 같은 걸로 눈을 뭐 비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화학 무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죠. 뭐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보니까 VX라고 얘기를 하고 맹독성 신경작용제예요. 이게 VX는 1991년도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93년도에는 이제 유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제조 유통이 금지된 신경제 그걸로 해서 이제 사망을 한 거고요. 이제 얼마나 강하냐? 1995년도에 일본의 도쿄 지하철에 살인 테러가 있었어요. 살인가스, 오음진리고 그거 100배랍니다. 예. 그 사람 하나 예. 암살하는데 그렇게 그거는 조금만 소량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방독면 같은 거를 많이 착용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VX가 많이 온다 해서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르게 있을 정도로 이게 북한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 대표적인 브랜드 신경작용제가 되는 거죠. 진짜 요만한 거 갖고 진짜 사람 죽였잖아요 그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건 죽는 걸 보면서 전쟁의 공포가 확산됐을 때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저게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독일이 개발한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신경작용제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네. 전후에 1950년대 또 영국이 개발한 게 저 VX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국이 개발했어요 또? 네. 예. 생물 무기는 금지 조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학 무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금지 조약이 따로 당연히 있겠죠? 네. 화학 무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바 의정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는 이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연구, 보유하는 거는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독가스라는 것이 대부분의 화학 물질은 다 독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이 선을 잘라갖고 요거부터는 생산하지 마라고 하는 이 선을 긋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차 세계대전 때 많이 쓰인 포스겐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무기 같은 경우도 이 보툴리눔 독소라는 거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보톡스. 맞습니다. 이걸 굉장히 희석해서 쓰는 게 보톡스예요. 그러니까 희석을 안 하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이걸 희석하지 않고 그냥 주사하면은 그 양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 양도 뭐 몇백만 분의 1g 모두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더 희석해서 이 말초 요 근육만 마비시키는 정도 쓰면은 그게 우리 보톡스 같은 의약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한테 가라고 하는 거군요. 용량 안 지키면 독약이 되니까. 큰일이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의 경기를 나누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걸 그래서 개발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사실 이 치명적인 유혹을 이 2차 세계대전 뒤에 강대국들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2차 세계대전 뒤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생화학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월남전 때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월남전에서 이렇게 화학무기로 고통받는 걸 많이 보니까 여론이 들끓어서 그제서야 이제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론이 들끓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공격 용도의 생화학무기는 개발하지 않겠다. 다 폐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규제 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채택되고 1975년에 국제 생물무기 금지 협약으로 이어졌고요. 요거는 좀 많은 국가가 공감을 해갖고 북한, 이란, 이라크 등도 참여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뒤에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화학무기도 그걸 본따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이 노력을 한 끝에 이 국제화학무기 금지 협약, 이 CWC가 이 나중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1980년대부터 국제군축회의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돼갖고 1992년에 유엔 총회에 이 화학무기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서 상정이 돼서 이제 승인되고 각국이 조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빠져나간 국가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참여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이집트, 남수단 같은 국가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서명을 했는데 비준을 안 했어요. 네, 이런 식의 허점들이 있습니다. 자꾸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저번에 한번 언제였죠? 한 2년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화학 무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뿌릴 수 있다. 이런 막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2022년 12월 26일 이제 5대가 수도권에 이제 침범을 했죠. 완전 뚫렸죠, 그때. 뚫렸죠. 뚫려서고 나서 이제 즉각 대응과 신속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아직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만약 거기에 뭐가 실려 있었다면, 만약 뭐가 붙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어떤 소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허구가 아닌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싱크탱크인 이제 아산정책연구원하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시되어 있냐면 북한 특수부대가 에어로졸 분사기를 이용해 살인 독가스를 수도권에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량은 최소 2,500톤에서 5,000톤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장사장포, 탄도미사일, 무인기, 특수작전부대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투발될 수 있다. 그리고 탄저군 같은 경우는 10kg이 서울 상공에서 살포된다면 2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끔찍한 이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제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드론이 전쟁의 어떤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보게 되면 드론이 보면 사람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다가 소량의 어떤 전술적 수준의 어떤 생물학 무기라든가 화학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이야기고요.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침투시킨 다음에 뿌리는 거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뿌리는 거나 뭐가 그렇죠.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뤘지만은 이런 무인기 하나가 넘어오는 것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식별, 추적 및 무력화할 수 있는 대드론 체계가 하루빨리 우리 이제 나라에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화학 무기들 얘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여기 특수부대가 있죠. 네, 특수부대가 대응해야 되잖아요. 예. 네,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국군의 화생방사령부가 있죠. 화생방은 아까 얘기한 화학과 생물에다가 방사능까지 더해진 겁니다. NBC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 뭐 국군 화학부대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게 수방사 소속의 화생방 대대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1988년 그 당시 88 올림픽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화학 테러 위험이 높아지니까 그 무렵에 이게 제1화학단으로 승격이 되고 그다음에 1999년에 이게 육군의 화생방 방호사령부로 격상이 됐다가 2002년에는 아예 국군 차원에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로 이제 승격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까 88 올림픽, 그 다음에 또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죠. 이런 국제적인 생화학 테러 위협이 점점 이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있어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화생방 사령부 하에서 국가 전체의 화생방 테러에 대한 이 대응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년 11월에는
이 밑에 화생방 특임대대들이 있었는데요. 뭐 특임대대는 우리 조 박사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테러가 있었을 때 즉시 먼저 투입이 돼갖고 선제적인 뭐 대응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격적인 제독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이런 부대들인데 이런 수개 특임 부대들이 이제 확대 개편이 돼갖고 지금 서울 모처에서 이런 테러 위협에 상시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생화학 무기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바로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은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디파고에서 알아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쓰고 있는 방독면 K5입니다. 2016년부터 부대에 보급된 K5는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성능을 갖춘 대한민국 자체 개발 방독면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독면 K5를 보유하기까지 우리 군은 어떤 방독면으로 방호 체계를 강화해왔을까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군이 쓰는 방독면은 전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군이 사용하던 M9A1이었는데요. 197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자주국방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M9A1 방독면의 국산화 버전인 KM9A1 방독면을 개발했습니다. KM9A1은 비록 미국의 제품을 모방해 개발한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만든 첫 국산 방독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뒤이어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전차용 KM25A1, 항공기 승무병을 위한 KM24를 각각 개발, 보급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적으로 군수용 방독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정답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4월, 벨기에의 이프르 지역에서 대규모 화학전이 발발했는데요. 당시 천재 화학자로 불리던 독일군의 프리츠 하버가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 제조에 성공하면서 독일군은 연합군 진지에 6천여 개의 독가스를 만들어 살포했습니다. 같은 해 9월, 루스 전투에서 연합군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요. 실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포탄 중 30%가량이 가스탄이나 화학탄으로 구성됐을 정도로 제1차 세계대전은 화학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사상자는 100만 명이 훌쩍 넘었고 독가스는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대량살상 무기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세계 최초의 군수용 방독면이 클루니 맥퍼슨이라는 캐나다 의사에 의해 발명됐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부터 보다 치명적인 화학무기들이 개발되면서 방독면은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방독면 역시 발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개발된 KM9A1에는 몇 가지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방독면에 보호 두건이 없어 피부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과 방독면을 착용하는 동안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점, 음성 전달 또한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한 방독면이 바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K1인데요. KM9A1 이후 10년 만에 개발된 K1 방독면은 1983년 군에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K1에는 보호 두건은 물론 안쪽에 음성 진동판이 설치되어서 착용 중에도 음성 전달이 가능한데요. 내부에 취수 호스가 있어 방독면을 착용하고도 물을 마실 수 있고 저시력자를 위한 도수 렌즈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성능 개선으로 K1은 단기간에 기존의 KM9A1을 대체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찰과 민방위용 수요도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방면에서 활용됐던 K1은 2013년 착용감과 가시성 등을 개선한 신형 방독면의 등장으로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자체 개발 방독면인 K5는 XK5라는 이름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16년부터 야전부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K5는 무게 감량을 비롯해 여러 기능이 개선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정화통 교체입니다. 기존의 K1 방독면은 정화통 교체 시 외부 공기가 유입돼 숨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K5는 정화통을 2개까지 장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쪽 정화통을 빼도 반대쪽 정화통이 정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교체가 용이합니다. 게다가 좌우 100도, 상하 100도까지 가시성이 개선돼 넓은 시야각으로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K1 방독면과 전차용 KM25A1, 항공기용 KM24를 하나로 통합한 다목적 방독면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K5 방독면은 탄탄한 기술력을 토대로
아랍에미리트, 호주, 싱가포르 등 20개국에 수출되는 등 세계의 방독면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투원의 생존성을 높이는 방독면의 등장과 발전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이 생화학 무기 디펜스 프라임에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왜 과거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그때 북한이 지원했다, 수출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제 유엔에 의해서 이제 집요하게 유엔이 이제 이걸 꼬리를 잡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느 시점과 어느 지역에서 이 생화학 무기가 사용됐다면 이게 확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 무기가 38차례나 지금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2013년도에는 그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약 1,400명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학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내산성 타일, 밸브, 온도 측정기 등 이중 용도 물자를 시리아 정부군에게 보내왔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공개 그 보고서로부터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목적 물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산성 타일이라든가 밸브 이런 뭐 온도 측정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생화학 무기 말고 다른 곳에서 다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색지대화 시켜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8월 달에 그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다마스쿠스 인근에 있는 바제, 아드라, 하마 등에 위치한 화학무기 미사일 생산 시설에서 목격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가 이제 화학무기 관련 무기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내전이 한창이던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최소 40건 이상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국제사회의 어떤 정보 감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금 북한 행적들이 지금 권위주의 국가의 가치 사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요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화학 무기가 가난한 나라한테는 어떤 그 핵무기 역할을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북한이 생화학 무기 개발 집중하는 게 그만큼 좀 가성비 있어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핵무기는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또 핵무기는 이걸 숨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핵무기는 개발 와중에 뭐 원자로를 가동하고 뭐 하는 와중에 이 어떤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것들은 굉장히 미량이 있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검출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찰만 들어가도 이게 왜 나왔어? 이게 나올 때는 핵개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꼬투리를 잡기가 쉬운데 이 생화학 무기는 여기에 쓰이는 원료 물질이라든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걸 만드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일반적인 화학 공장에서 쓰는 시설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주 공장에서 이런 발효에 쓰는 발효통이랑 그리고 이런 치명적인 병원균을 배양하는 그런 배양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맥주 만들다가 이 어느 순간 딱 전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용물 갈아 끼우고 막 생물 무기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여러 목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평소에 민간용으로 굴리다가 전용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은폐도 가능하고 비용도 줄여가며 할 수가 있으니 이게 참 대응이 어려운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생화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미국이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23년도 작년도 1월 달에 미 국방부에서 이제 이언 왓슨이라는 생화학 방어 담당 부차관보가 있어요. 얼마나 위협적이면 부차관보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 뭐랄까 이 생화학 분야에서는 기념비적인 어떤 조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화학 무기든 생물학 무기가 뿌려지고 나서 살포되고 나서 조치하면 이미 늦어요. 이 핵심 뭐냐?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센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전에서 필드에서 움직이는 어떤 전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오 센서를 달아요. 그러면 그 인원의 뭐 혈중에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물질들을 탐지하거나 아니면 공중에 있는 걸 탐지해가지고 저기서 뿌려줄 거나
뿌려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먼 거리에서 경고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오 센스를 개발하고 또한 이제 주변의 환경에 있는 강이라든가 이제 바다, 그다음에 이제 오수 처리하는 곳에다가 센서를 장착한 다음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원거리부터 이렇게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새로운 방어 체계라는 것은 생화학 무기도 결국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똑같은 거다. 저희가 보시면 미사일이 날라와서 내 앞에 와서 막으면 뭐예요? 이미 우리가 킬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뜨기 전에 여기서 제거해버리면 효과가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화학 무기도 마찬가지로 원거리로부터 센서를 탐지를 해가지고 조기에 경고하고 우리 위협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다 이걸 무력화시키자.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특수부대 말씀도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일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조치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에 지금까지 다른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하고 이제 저희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 경보 체계가 하루빨리 이제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당국의 대응은 어떨까요? 얼마 전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로봇을 개발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생화학 무기 위협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선상인데요. 이것도 거의 그냥 뭐라고 하게 되면 뭐 대응과 이제 복구적인 측면에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할 때 기존 어떻게 했냐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순서대로 저희가 위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AI가 발전되기 때문에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자 해서 예측,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재정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제 뭐 지하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투발 수단을 위해서 생화학 무기를 저희한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센서처럼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바이오 센서도 있지만은 인공위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뭐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휴미트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사전에 우리가 경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걔네 행동을 빅데이터에서 예측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WMD 그 제거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유용하죠. 왜냐하면은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죠? 치명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종 센서라든가 로봇 손이라든가 이런 걸 달린 것이 들어가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거지만 전반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하기에는 이거 플러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지면 더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예측을 빨리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반대로 또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AI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거나 또 적용하는 데 악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대비가 어렵죠. AI대를 붙여야 되나? 네. 네. AI 기술이 사실 뭐 긍정적인 좋은 쪽에 쓰일 여지도 많지만은 악용될 여지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머리 쓰는 게 좋은 쪽, 나쁜 쪽 했을 때 똑같이 다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생화학 무기 측면에서도 이 AI를 이용해서 진짜 기존과 다른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어낼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AI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거 많이 찾아내고 있다. 그거에 또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유명한 회사가 바로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인데요. 딥마인드가 이제 바둑은 완전히 평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옮겨간 분야가 바로 이 신물질 개발 쪽 AI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놓은 게 알파폴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파폴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바이오 물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이 단백질의 우리 성질을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화학적인 구성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다음에는 그냥 쭉 직선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접힙니다. 이걸 단백질 접힘,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예측하기가 그전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최근에 이 알파폴드 같은 AI 툴들이 나오면서 이걸 혁신적으로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응용이 돼갖고 기존에는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이
어떤 효과가 나올지 이걸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이게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되고 이건 독성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험해보지 않더라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AI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AI가 광범위하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용 후보 물질뿐만이 아니라 독성 후보 물질도 쫙 미리 뽑아갖고 딱 타겟해서 그것들만 합성해갖고 실험해보면 되니까 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 개발에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싸고 네. 더 치명적인 이런 독성 물질들을 더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북한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가 이런 걸 안 쓰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기대하면 안 좀 되죠. 기대할 수가 없고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AI 기술을 못 갖게 계속 AI 하드웨어를 못 확보하게 계속 압박을 넣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압박이 같이 가해지는 것과 동시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억지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 수단, 우리가 또 여차하면 우리가 더 큰 수단으로 보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막 군사훈련하면 다 비밀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더 좀 과시하잖아요. 네. 억지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북한이 사실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미사일 쏠 때잖아요. 아까 뭐 무인기에 실어서 쏜다는 얘기도 했지만 아예 생화학 무기를 미사일에 실어서 쏠 수도 있는 건가? 있나요? 있죠. 어. 예. 당연하죠. 미사일은 예. 예전부터 지금 드론 이전에도 이미 많이 쓰여왔던 그런 수단이고요. 예.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이 디펜스 프라임에서도 다뤘듯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공격 의도를 파악해서 도발 원점부터 제거해 버리는 그런 뭐 킬체인, 킬랩 같은 강화가 역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또? 당연한 거고요. 이게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위협을 원천 차단하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킬체인을 하루빨리 고도화를 더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측 못할 경우에는 또 저희한테 직접적인 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대응하고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빨리 이제 제독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하는 데는 시간과 어떤 공간의 어떤 제한상이 있기 때문에 무인 체계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수부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하고 훈련할 때 이런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인 체계가 들어와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발 수단이 이제 다영역화돼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드론을 뭐 바다에도 쓰고 땅에서 자유자재로 쓰고 쓰잖아요. 공중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특히 드론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드론 체계를 하루빨리 이제 저희가 구축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아까 최 박사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치명적인 그런 생물학 무기 말고 그냥 모든 사람들 골골되게 만드는 그런 전염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당한지도 모르고 예, 죽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서 어느 지점을 그냥 약한 감기를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힘을 빠진 상태에서 결국에는 정치적, 경제적 붕괴를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게 거죠. 더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테러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조가 되게 필요해요, 국제사회에서요. 왜냐면은 생성형 AI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만들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키워드를 감시 잘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어차피 어떤 위험한 조직들은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네. 플러스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해서 많은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그 집단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와의 어떤 정보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보 공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쩍 아픈 사람이 들었는데 혹시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요즘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감시 체계는 물론이고요. 좀 다층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춰야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